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분한 박효근입니다. 오늘은 요즘 경기가 침체기가 너무 심해서 경매 물건 또는 공매 물건이 대기 물건이 엄청나게 지금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TY개발사의 이제 경공매 팀을 관장하시는 저희 김규서 원장님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경공매 인생 지금 몇 년 차시죠? 32년 됐습니다. 한 30 몇 년 차시네요. 되게 오래되셨고 거의 경공매 인생을 묻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렇게 책도 출판하시는 커리어도 다 있으시고, 그리고 경공매 학원도 운영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에서 경공매 학원도 운영하셨고, 그래서 경공매 실전에 대해서는 대가 중에 대가시니까, 그리고 우리 저희 회사 직속 경공매 팀을 다 관장하시고 계셔서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요즘 경매 쪽으로 또 공매 쪽으로 많이 지금 자금들이 쏠리고 있고, 대중분들이 경매를 요즘 하도 많이 관심 많이 갖는 것 같아서, 특히 오늘은 소액 투자자들이 어떻게 경매 채널을 다뤄야 되는지, 소액 투자자들이 경매를 봐야 되는 시각과 안목에 대해서, 즉 한 1,000만 원에서 1억 사이 정도를 이제 소액 투자자라고 보면은, 그 정도 시드를 가진 분들이 어떤 식으로 경매를 다뤄야 되는지, 정말 돈 되는 경매가 뭔지를 소액 투자자 위주로 오늘은 좀 방송을 촬영해 볼게요. 저희 원장님하고. 원장님께서 오늘 경공매 전문가로서 제가 그냥 직접 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오늘 아젠다는 이거고, 일단은 보통 사람들이 저는 1,000만 원밖에 없어요, 2,000만 원밖에 없어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갖다 뭔 투자를 해요, 이 돈 갖다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선 간혹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대중분들이. 솔직히 돈 1,000만 원이 있어도 본인이 얼마나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1,000만 원이 1억이 금방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1억이 만들면 또 1억을 만든 경험으로 또 10억이 금방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런 차원에서 소액 투자자들이, 원장님, 돈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려면은 경매 시장에서 어떤 안목으로 경매 물건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안목을 넓히려고 하면 부동산에 관한 지식은 조금 쌓아야 됩니다. 만약에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든가 하면 좋은 멘토를 같이 동반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공부 않고선 돈을 벌 수 있다는 꿈은 버리시고요,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분야는. 자, 그러면은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저도 부동산 사업하면서 경공매를 꽤 했는데, 이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는 경매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하면은, 네. 공부와 또는 간접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게 좀 커리어가 쌓여 있다고 하면은, 그럼 그런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 차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분 경매라던가, 네. 또는 이제 법정지상권이라던가 분묘기적권 같은 그런 특수물권이라던가, 예. 그런 거를 역이용해 가지고 소액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스터디만 돼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네. 그 지분 경매가 어떤 것이고, 절차가 어떤 것이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원장님이 좀 예를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지분 물가라는 것은 한 부동산에 여러 소유자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이라고 하죠.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말에서 공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으로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유 지분 물건들이 가끔 나오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분이라는 것은 한 부동산의 일부분이 나오는 것인데, 사진 같은 것을 찍게 되면 그 지분을 찍지 못해요. 땅을 하나를 다 통째로 찍는다든가, 건물 통째로 다 찍는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지분 물건 일부분이 나온 건지 모르고 전체가 나온 줄 알고서 입찰을 받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공유 지분 물건이라는 것에 대한 경매가 있고, 그 다음에 공유 지분 이거를 쪼개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 청구해서 경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분할을 하면 되는데, 현물을 분할하면 되는데, 현물 분할이 실제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땅은 쪼갰을 때, 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땅은 예를 들어서 쪼갰을 때 어떤 땅은 맹지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또 맹지가 안 되도록 쪼개려고 하다 보면은 땅이 좀 어떻게 좀 언밸런스처럼 좀 잘 못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실질적인 가치가 좀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서로 합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되게 되면은 공유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일괄로 경매를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A, B, C 이 세 사람이 등기부등본을 떴을 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한 토지를 갖고 있거나 한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한 건물을 갖고 있었을 때 공유지분권자 50%를 갖고 있던 공유지분권자 1%를 갖고 있던 같은 공유지분권자는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 가지는 사람이 50% 가지는 사람 또는 70% 가지는 사람 상대로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청구하면은 현물 분할이라 그래가지고 뭐 토지라 그러면은 토지 1000평을 이렇게 필지를 가르는 거죠, 분할해가지고 현물 분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여러분 법원에서 현금 청산을 하고 그 판사가 판결을 내려요. 아, 당신들은 합의가 안 되고 너무 이의제기가 많으니까 이거 현물 분할 안 되겠어. 합의가 도저히 안 돼. 조정도 안 돼. 그러면은 그냥 현금 청산해서 경매로 들어가서 그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데 그 경매를 뭐라 그러면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형식적 경매. 니들 형식적 경매 들어가갖고 그냥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에 낙찰 대금으로 그 대금으로 니네 그냥 지분들 나눠 그냥. 그러면 한 평을 가진 사람이 50평 가진 사람, 70평, 80평 가진 사람 상대로 이 형식적 경매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공유지분을 취득해가지고, 물론 공유지분을 취득할 때는 엄청 싼 가격에 취득이 되겠죠, 여러분. 그것도 상식이고 그게 맞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또 맞는 법이고요. 그게 현실론적으로 맞는 방법론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온전한 땅 1000평짜리가 감정가가 10억짜리야, 법사가가. 근데 10억짜리인데 이게 공유지분으로 반만 나온 거예요. 50%만. 10억이니까 평당 1000만 원에서 10억인데 이게 50%만 경매가 나온 거죠. 어떤 사람이 무서워서 50% 지분 경매를 함부로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요. 지분을 갖고 있을 때하고 온전한 합체된 물건을 갖고 있을 때하고 장단점이 극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온전한 부동산을 하나를 원세트로 갖고 있을 때에는 대출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온전하게 감정가에 대출 온전히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팔 때도 환가할 때도 거의 문제가 없죠. 온전한 물건이니까.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내잖아요. 뭐 집을 짓던 공장을 짓던 창고를 짓던 주유소를 짓던 빌딩을 짓던. 근데 온전하게 건물을 지으려면 인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 건축 인허가를 낼 때 공유지분권자 전원 100% 동의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분권자가 A부터 Z까지 다 동의서 해주지 않으면은 이 땅을 허가낼 수가 없어요. 건축허가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지분권자 전원 동의가 돼야 인허가 건축허가를 내서 건물 질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분으로서는 개발도 못하고 반대편이 동의 안 해주면 대출도 10원 하나 못 받고 그리고 지분으로서 단점이 너무 극명하니까 팔리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지분이 경매 나올 때는 보통 3번, 4번, 5번까지 떨어지는 게 태반이거든요, 여러분. 유찰되는 게. 그러면은 감정가 100%에서 유찰이 한 3-4번만 떨어져도 뭐 한 20%. 예, 그런 식으로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원장님? 예. 그럼 바닥까지 떨어지면 그때 죽는 거예요, 공유지분을. 싸게, 아주 극명하게 쌀 때. 내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다음에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편을 보내든 등기부팀은 주소가 나오니까 우편을 보내든 아니면 한번 그 집을 찾아가 보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방법이 다 있고 만나가지고 내가 경매로 당신들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일정 지분을 내가 취득했는데 나도 공유지분권자가 됐는데 당신 내 지분 살래? 아니면 당신 지분 나한테 팔래? 이렇게 딜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완전체가 되니까, 완세트가 되니까. 그렇게 하던 아니면 협의가 안 돼? 나 안 팔아. 나 안 살래.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끌고 가가지고 형식적 경매까지 또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원장님. 예. 형식적 경매까지 또 끌고 가가지고 이 원세트를 경매 땅 집어넣어가지고 원세트가 경매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세트 아닙니까? 원세트가 경매 들어가면은 제값받겠죠, 경매 들어가서. 그럼 원세트가 경매 들어가서 제값받고 뭐 1차나 2차에 제값받고 낙찰돼 버리면은 나는 20%에 샀는데 80%에 낙찰됐다. 나는 21%에 샀는데 70%에 낙찰됐다. 그래서 원세트가 제대로 낙찰돼 버리면은 당연히 되겠죠, 원세트니까. 그 원세트가 경매에 낙찰이 정석으로 돼 버리면은 나는 밑바닥에 샀지만은 내가
20%를 산 게 80% 낙찰되니까 당연히 그 차액에 대한 60%를 먹을 수 있겠죠, 내가. 그런 식으로 형식적 경매를 끌고 와서 이 공유지분권자들하고 다 경매를 환가를 시켜서 이 현금 청산으로 내가 다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 그게 형식적 경매를 끌고 와서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법에 다 보장돼 있는 거, 민법에 다 보장돼 있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단점이 있잖아, 원장님.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죠. 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이게 그 형익적 경매라고 지금 하는 것인데 이 형익적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되죠, 한번. 그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 청구 소송을 해서 소송을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소송에 의해서 또 매각에 나오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또 그게 또 시간이 또 걸립니다. 예, 그래서 두 개 다 소송을 다 거쳐야 되는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자체도 소송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을 두 개 한다는 그런 번거로움, 예, 시간이 좀 소요된다라는 이런 점은 좀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소액을 넣어가지고 이익을 그래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소요되겠지만 예, 수익은 굉장히 큽니다. 예. 보통 제가 경험하고 보통 직간접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래도 뭐 1,000만 원 넣고 한 1, 2년 있다가 예. 그래도 1,000만 원 넣고 한 4천만 원 벌고 예. 뭐 2천만 원 넣고 운 좋으면 1억까지도 벌고 맞습니다. 예, 이런 예. 식의 페이스가 좀 나오긴 예,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예. 물론 이제 재판을 걸치고 중간에 또 공유지분권자들끼리 합의가 되면은 또 합의해서 돈을 금방 벌 수도 예,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예. 그 합의에 의해서 뭐 2배 튀기, 3배 튀기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상대방 지분을 내가 싸게 사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완전체가 돼서 또 시중 물건에 팔아서 또 잘 받을 수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국민이 펼쳐질지는 케바케라서 뭐 100% 딱 뭐 1 더하기 1이 2다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예. 상황 따라 틀려지는 거고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의 컨디션 심리에 따라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딱 돌을 던지고 나서 출발해서 가면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게임이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예. 상황에 따라서 예. 저희한테 유리한 페이스를 찾아야 되는 거기 예.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경우의 수를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이 형식적 경매 그리고 이 지분 경매를 봤었을 때는 대충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게 태반이라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액 투자자들이 큰 리스크는 제대로 알고 한다면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던진다면은 큰 리스크는 저는 거의 없다고 이건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분 경매를 소액을 들어가 갖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뭐 200%, 300%, 400%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이 하는 방법이 예. 경매 예, 시장에서 맞습니다. 예.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케바케에 대해서 지분 경매에 대한 케바케를 유형별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모의 투자도 해보시고 그리고 멘토를 따라서 한번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첫 번째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투자해 보셔서 되네, 정말이네 경험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혼자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지분 경매는 제대로 알고 하면은 안전 페이스는 맞으니까 그리고 이익도 꽤 한 2배, 3배, 4배는 그것도 사실이 맞고요. 그럼 지분 경매는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보고요, 원장님. 예. 또 소액 투자자들이 경매 시장에서 또 바라봐야 되는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돈 낼 만한 것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좋은 멘토가 있으면 일반인들이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그 특수 물건이 있습니다. 특수 물건. 그렇죠. 뭐 유치권 물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증 상품 물건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주택임차법 상가금 임대차 법만 잘 알아도 특수 물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들이 그 법을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전입을 한다든가 사업 등록을 한다든가 또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확정일자의 쓰임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주택임차법, 상가금임차법에서 말하는 확정일자 개념도 잘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대항요건이라는 용어도 잘 아셔야 됩니다. 대항요건. 주택 같은 경우는 전입하고 신고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있으면서 또 반드시 그 집에 깔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가 같은 경우도 상가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그 사업자 등록한 곳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2개 중에서 1개라도 불비가 되면 갖춰지지 못하면은 대항요건이라는 것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대항요건이 갖춰져야만이 대항력이라는 거, 대항력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대항력이 없게 되는 것 같으면은 쉽게 하면 선순위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2개 중에서 하나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 순위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 그런 게 있는데 그 임대차 보호법, 상가금임차 보호법에서 대항요건,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일, 그 다음에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이런 등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젊은 분들이
여기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건데 내가 아는 분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그 2분의 1 경매 나온 거를 아까 말한 대로 지분 경매를 받았어요, 싸게. 근데 바보 같은 게 뭐냐면은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거야, 임차권이. 그러니까 자기가 2분의 1 지분 경매를 받아서 나머지 그 지분권자를 자기가 역공하려고 아까 말한 대로 하려고 했는데 받고 나니까 자기가 그 임차권 대항력 있는 걸 파악을 못한 거야, 보니까. 네.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자가 보증금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걸 떠안져버리는 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경매 받아서 싸게 받아서 이제는 뭐 형식적 경매를 끌고 가던 그 사람하고 협의를 보던 그 사람한테 딜을 치려고 그랬는데 뭐 임차인이 이게 그게 원장님 말씀대로 대항력 발생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뒤늦게 부메랑 맞아가지고 그 사람 보증금 5억 떠안져가지고 낭패 봤어요, 한 번요. 그래서 대항력 있는 선순위를 무조건 계산 잘 하셔야 돼요. 형식적 경매에서 특히 등기부 상의 권리라든가 임차인의 권리는 낙찰할 때에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적 경매에서 동일분할 청구소송에 의한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인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매계에다가 확인을 하신 후 입찰을 응해야 될 것입니다. 선순위 권리에 대해서 권리 분석 철저히 하고 하셔야지 잘못되면 나중에 부메랑 만다니까 큰일 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소액 투자자들이 지분 경매를 하면 괜찮은데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하면 되는데 제대로 알고 하면 되는데 지분을 받았는데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던가 지상에 지상물이 분묘가 있어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던가 또는 지분 경매를 싸게 받았는데 한 20% 예를 들어 낙찰 뭐 5분의 1 토막이 싸게 받았는데 받았더니 이게 땅이 봤더니 맹지야. 맹지야. 아무리 지분 경매를 싸게 받아서 그 다음 스텝 밟으려고 했는데 땅 자체가 맹지야. 길 낼 근육이 없어. 그럼 그것도 갇힌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돈 묶이는 짓이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 제대로 성립되든 맹지에 갇혀버리든 아니면 법정지상권에 깔려버리든 지가 아무리 지분 경매를 싸게 받아서 처음에 좋아했다가 나중에 그런 분석들 안 하고 받았다가는 낭패되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지분 경매가 다 같은 지분 경매가 아니고 지분 경매 잘못 받으면은 그렇게 락에 걸려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지상권이라던가 맹지라던가 그런 거 잘 파악하시고 지분 경매도 받으셔야지 잘못하면은 그 진퇴양난 돼가지고 그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고 돈이 묶일 수도 있어, 완전히. 맞잖아요. 지분 경매도 공부 제대로 하고 케바케 공부하시고 지분 경매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소액 투자자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소액으로 500이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그런 지분 경매를 통해서 하는 방법론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원장님 경매는 민사인들끼리 채권이 이제 회수가 안 되니까 채권자들이 법원에 경매를 넣잖아요. 그렇죠. 강제 집행해가지고. 그래서 채권자들이 자기 채무자한테 돈을 못 받으니까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해서 하는 게 이제 법원 경매고, 여러분. 그게 사인들끼리 벌어지는 채권 채무에 대해서 법원이 중재해서 나오는 게 경매고요. 그리고 공매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세금 체납 아닙니까? 공매는. 그렇죠. 대부분 이제 거기 세금 체납인 관계가 많아서 이제 생기는 건데, 그리고 국가도 지자체에서도 생활을 해 나가고 하려고 하면 징수가 잘 돼야 되잖아요. 세금이 잘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금을 체납해가지고, 그러면 국가에서는 채권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채권이 생겼으니까 그 채권을 공매기관을 통해서 그 공매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감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법원 경매 말고는 전부 이루어지는 경매를 공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세금 체납이 주로 많고요. 그렇죠, 많죠. 그래서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그 체납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나라의 지자체나 나라의 압류가 돼서 이제 캠코를 통해서 나오는 게 공매 형식이고요. 공매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속도가 스피디하잖아요, 빠르잖아요, 경매보다는. 경매 같은 경우는 입찰이 꼭 한두 달에 한 번씩 잡히지만 공매는 솔직히 뭐 한 달 안에도 끝낼 수가 있잖아요. 뭐 며칠 안에 쭈르륵 유찰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공매가 경매보다는 정말 빠르게 스피디하게 신속하고요, 처리되는 게.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공매 시장을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대중화가 공매 시장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경매는 잘 하시는데 공매들은 대부분 다 모르시더라고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공매가 쉽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경매하고 공매하고 어느 게 어렵냐 쉽냐라고 얘기를 하자면 경매가 좀 쉬운 편이고, 공매는 사실상 집행기간이 없잖아요. 집행기간이 없습니다. 법원 경매는 집행기간이 있어 집달리라는 분이 가셔가지고서 현장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시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공매를 하시는 분들은 권리 분석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렇죠. 예, 현장 조사 더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매에서는 이제 인도 명령 그 법원에서 이렇게 바로 인도 청구가 그렇죠. 인도 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저기서는 공매에서는 명도 소송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고. 예, 공매에서는 명도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지만은 맞습니다. 경매에서는 소송 필요 없이 바로 강제 인도 명령 할 수 있잖아요. 인도명령 법원 신청하게 할 수 되면 있잖아요. 다 그게 경공매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 확실히.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매는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공매는 더욱더 경매보다 훨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매는 자기 공부가 더 많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권리 분석을 더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공매 같은 경우는. 하지만 공매는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대중화가 덜 돼 있어서 공매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블루오션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요즘같이 경기 침체 이 불경기에는 기업들이 특히 기업들이 세금 못 내가지고 기업 폐업률이나 자영업자 기업들이 지금 부도율이 높기 때문에 공매 시장에 세금 못 내가지고 공매 시장에 더욱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부동산들이. 그래서 지금 공매 대기 물건도 엄청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매 같은 경우는 꼭 세금만 체납됐다고 나오는 물건이 아니고, 그게 제일 많지만은, 그리고 그것도 있고, 대부분 세금 체납의 물건들이지만은 또 다른 어떤 물건들이냐면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해서 이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 이거는 나라에서 또 지자체에서 매각을 해야겠다. 그러면 매각 처리를 하기 위해서도 국공유지를 갖다가 지자체나 나라에서 그 국공유지에 대해서 또 지자체나 나라에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건물이든 땅이든 간에 그 나라에서 갖고 있는 공유화되어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캠코를 통해서 공매에 입찰시켜 공매 붙이잖아요. 대부 계약이라는 게 공매에서 있는데, 공매에서 말하는 대부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물건. 예. 그러니까 대부 물건이라는 거는 매각 물건하고 틀리게 그 임대를 얻을 수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 계약. 국공유지에 대해서 이제는 대부 계약, 이게 뭐 점용계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대부료를 몇 년치를 내고 점용료라고 하는데 그걸 내고선 이렇게 사용수익을 임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그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해서도 대부계약도 맺을 수 있고, 또 이제 공매시장 그 캠코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공매 입찰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공유지가 간혹 꽤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공매시장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양질의 물건도 입찰받을 수도 있는 거 싸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국유지 공유지를 매입할 수도 있어요, 공매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공매 시장에는 이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국유지 공유지에 대한 그 대부권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수익권을 말씀드리는 거 대부권이라는 거는. 그리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세금 밀려가지고 세금 체납된 슈퍼카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명품들도 나오고 막 그렇고, 뭐 이제 시계들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공매 시장은 여러분. 근데 세금 밀리면 다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즘 같은 침체기에는 더욱더 공매 시장이 물건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공매 시장이 물건이 엄청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은 원래는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경공매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건가를 좀 오늘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물론 소액 투자자들이 보는 견해하고 중형 투자자들이 보는 견해하고 저 같은 대형 투자자들이 보는 견해하고는 물론 이제 그레이드에 따라서 견해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액 투자자들은 소액 투자자 컨디션 내에서 볼 수밖에 없는 물건을 보시는 것이고, 중형은 중형대로, 대형은 대형 투자자대로 본인들 컨디션에 맞게끔, 규모의 경제에 맞게끔 물건을 보셔야지 파괴력 있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소액 투자자에 대한 경공매 시장에 대한 자세를 말씀드린 거고요. 안목을 말씀드린 거고, 특히 오늘 지분 경매를 좀 방점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물론 특수물건 같은 경우도 원장님 말씀대로 뭐 법정지상권이든 유치권이든 분묘기지권이든 그런 등등등에 대한 특수물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해박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또 경험도 하신다고 하면 모의 투자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많이 하신다고 하면은 특수물건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꽤 하셨을 경우에는 더 시야가 넓어지겠죠, 여러분. 지분 경매는 물론이고 특수물건까지 공략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경매계 고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고 베팅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하시고 무조건 베팅하세요. 공부하시고 경험 어느 정도 모의 투자하시고 그 다음 베팅하시는 거고, 여러분 웬만하면 안전한 멘토와 같이 하시는 것도 좋고, 여러분. 저희 TI 개발에서는 이제 여름을 두고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를 출범할 건데, 원장님 아시잖아요. 봐서 한 뭐 7, 8월 정도나 휴가 끝나고 나서, 여름 휴가 끝나고 저희 TI 개발에서 아카데미를 출범할 건데, 저희 TI 개발사의 아카데미는 정말 실전주의고,
그리고 지금 뭐 이 경공매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또 신탁공매까지 다 포함해서 또 유동화 채권 MPR까지 다 포함해서 네. 등등 포함해서 이건 기본 베이스고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디벨롭 저희가 시행사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디벨롭도 그리고 건설에 대해 건축에 대한 기법도 결론 디벨롭이라는 거는 흔히들 여러분들 아시는 거는 이제 부동산 토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용도에 맞는 건물을 져서 그 건물의 최유효 극대화를 시켜가지고 최대 파괴력의 수익률 남기는 게임이 보통 보편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건설까지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TY 개발에서는 아카데미를 출범해도 기존에 있는 아카데미하고 좀 차별화가 극명화가 돼 있는 게 뭐냐면 저희는 완전 실전주의입니다. 실전주의. 그리고 돈 될 수 있는 부동산 사업은 저희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전 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총체적인 부동산 솔루션을 다 펼쳐놓고 여러분들과 아카데미에서 만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우리 원장님한테 경공매뿐만이 아니고 디벨롭부터 건설까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채널들을 통해서 최대한 파괴력 있는 수익이 뭔지를 연구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사업을 해서 최대한 파괴력 있는 부동산 기법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가르칠 거니까요. 물론 소액 투자자부터 대형 투자자까지 저희가 그레이드 맞게 저희가 스텝별로 다 말씀드릴 거니까. 근데 물론 이제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저희가 좀 눈높이를 맞출 거예요, 눈높이를요. 근데 하여튼 간에 저희가 돈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알고 있는 저희가 그 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사업을 해서 돈 될 수 있는 채널들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그 노하우를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러분. 실전에서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희 경공매 관제팀 우리 저희 원장님하고 오늘 이렇게 좀 토의를 해봤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고 구독, 좋아요 여러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돈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